예, 어제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이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김건희 씨의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씨, 오늘 또 다른 의혹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특검이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반응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 헛웃음을 지으면서 좀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구형은 어디까지나 이제 검찰 측에서 요청하는 그런 형량이기 때문에 최종 선고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혐의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을 고려해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 구형되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물론 최종 결과까지는 아직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김건희 여사 측으로는 굉장히 뼈아픈 결과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후 진술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헛웃음을 지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교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변호인단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예측보다 다소 높은 구형이 내려졌다라는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저는 이 발언에도 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일단 1심 선고 결과이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시 다툴 것이다라는 의지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억울한 점이 있지만 일단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미 샤넬백 수수 같은 부분은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를 모두 다 무죄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걸 지금 변호인단과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참작을 받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김건희 씨 측이 어제 최후 변론 말미에 이 건강 상태랑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서 보석을 해달라라고 또 한 번 호소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법정에 출석할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는데 어제 모습 마스크를 좀 이렇게 거꾸로 착용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워낙 좀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거 하나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좀 의도를 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실수였을까요? 어제도 이제 재판 중계가 허용이 되었는데 이제 앞부분만 허용이 됐습니다. 이 재판정에 착석하고 이제 초반의 모습만 확인이 되고 오히려 최후 진술 같은 부분은 이제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 중계가 의미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등장을 했는데 마스크를 거꾸로 쓴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를 거꾸로 쓰는 건 이제 다른 사람들도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여서 이것만으로 뭐 건강 상태가 더 심각해진 건 아니냐, 좀 다소 정신이 없는 상황인 거 아니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 정도는 단순 실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변호인단과 긴밀하게 좀 의사소통을 하려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통상 보석에 대한 판단이 신문 후 7일 이내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 여부 판단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보석 신문의 결과는 원래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끝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어찌 보자면은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긴박하게 보석이 허용이 돼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빠른 판단도 가능하지만 양측이 이 보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 측면이고요. 이전에 구속이 있었을 때와 달리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가? 그 부분을 봤을 때 재판부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어제도 다시 한번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오랜 이제 구속 기간으로 많이 몸이 쇠약해졌다라는 취지인데
이제 쇠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점은 인정을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면 보석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 오후로 이제 김건희 씨의 특검 사무실 소환 조사 이제 조정이 된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이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현재까지 이제 뭐 목걸이나 금거북이 같은 이제 고가의 금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직 임명 등의 청탁으로 좀 들어줬다 그 대가다 이런 조사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어떤 것들에 대한 추궁이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앞서 어제 재판에서 구형이 된 부분은 뭐 주가 조작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의 알선 수재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과정에서 또 새롭게 발견된 그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이봉광 회장의 목걸이 관련된 예. 부분이라던가 이 시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 거북이를 받았다라는 부분 이제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제품들을 받았다는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특검에서는 오늘 또 추가로 이 소환 조사를 통해서 각종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받은 경위와 배경, 실제로 받은 것은 맞는지, 뭐 금거북이와 함께 발견된 그런 쪽지 같은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 아직 특검 측도 수사를 하고 밝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 과정을 거치리라 봅니다. 예, 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할 것 없이 이제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해 7월에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 기억 다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오늘 오전에 해당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나왔는데요. 2심 판결 그대로 금고 5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먼저 대법원이 밝힌 원심 확정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이 시청역 역주행 이 참사는 너무나도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사안이었는데 금고 5년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1심에서는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내려졌었는데 2심에서 이 부분이 금고 5년으로 감형이 되었고 지난해 발생한 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대법원 판단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금고 5년형이 확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금고 5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피해가 너무나도 상당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1심보다 2심에서는 감형이 되었는데 법리적인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피해자, 그러니까 9명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지만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의 교통사고로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것을 하나의 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개의 별개의 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여기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봤다면요.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사건, 하나의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여럿일지언정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법정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고 5년이 그대로 선고가 된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의 이제 판단이 달랐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보다 처벌 수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원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원심 확정 판결보다 처벌 수위를 더 낮추지 않은 것, 최고형을 내린 건데 이게 대안 입법에 대한 필요성 주장도 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관련 판결에서 최대 45년형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다른 범죄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다, 고의가 없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과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라고 하는 건요, 법적으로 보자면 차량을 가지고 폭행을 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했다고 처벌이 될 정도로 차량 자체는 정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청역 사고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내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양형 기준을 보자면은 이 교통사고는 양형 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를 권고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보다는 더 높은 양형 기준이라던가 법정형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물론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뭐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좀 분리해서 양형 기준 같은 부분을 세분화할 측면이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현실판 범죄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던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판결 소식입니다. 이 사건 역시 지난해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인데 태국 파타야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여기서 한국인 관광객 시신이 발견되면서 굉장한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죠.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영화보다도 더 잔인했고 충격적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이는데 한국인들이 정말 즐겨 찾는 관광지였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진 일이고 한국인 관광객 시신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제 범인 역시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결국 모두 붙잡혔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결국 대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무기징역 30년, 25년 모두 이 범행의 정도와 잔혹성을 볼 때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런 중형과 더불어서 전자발찌 부착 10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일당 좀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끝까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대법원으로 오기까지 많은 기간과 쟁점들이 있었는데 최대 쟁점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이들이 사실 공범 관계였는데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수사 과정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살인까지 의도한 것은 아닌데 다른 공범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범행을 언제부터 어디까지 모의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의도했는지 이 부분을 놓고 이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씁쓸한 상황인데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시체를 손괴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관여했는지, 누구 주도로 범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첨예하게 공방이 오고 갔었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엄벌을 선택했습니다. 네.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점이 명백하고 그 이후에 이 시체를 손괴하는 과정이라던가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잔혹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대법원이 이 일당의 선처 호소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중형을 그대로 유지한 게 이제 살인의 고의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범행의 이 방식이라던가 이후에 이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절단하는 듯한 그런 굉장히 잔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이 자체로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이들 간에 어디까지 범행을 공모했고 누가 실행해 나갔는지 보다도 일단 살인의 고의가 분명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잔혹했다.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 이들은 이 형량이 무겁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연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봤을 때 무거운 것인지 이 부분은 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흉기난동이 벌어졌습니다. 3명이 사망을 했는데 발견 당시의 상황이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이 사건이 정말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많은 분들도 좀 깜짝 놀라셨는데요. 20대 남성이 이 모텔에서 이 10대 심지어 중학생인 이 여학생과 남중생들을 무참히 칼로 살해를 하고요. 그 이후에 본인 역시도 이 해당 모텔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그런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범죄 피해자 20대 남성은 모텔에 이 피해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투숙을 했고 그 전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는 원래 이전부터 이 SNS 단체 채팅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피해자 이 여중생을 이 모텔로 불러냈고요. 당시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이 여중생이 다른 여학생과 함께 그 모텔방에 들어갔다가 또 다른 여중생은 이 피해자가 나가 있으라고 해서 잠시 나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위험을 감지하여 또 다른 이 친구였던 남중생 2명을 이 모텔로 부르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고요. 그 이후에 이 흉기의 난동이 벌어졌고 네. 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 피해자 두 명은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 한 명 역시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 역시도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특히 범행 목적이라던가 동기 등을 확인하는데 네. 좀 난항을 겪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의자가 숨지면서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일단 경찰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흉기를 미리 구매했다. 이 점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모텔에 이 20대 남성이 중학생들을 불러냈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의아한 이상하죠. 상황이고요. 지금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기다려볼 측면이 있겠지만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라는 점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흉기를 만약 사전에 구매한 것이 맞다면 이미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 어떤 범행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범행이 가능한 건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 만남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가도 미성년자가 성인과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처럼이라도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예. 이 오픈 채팅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위험한데 불특정 다수와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보니까 이미 2주 전에도 이들이 이제 한 차례 피해 여중생이 연락을 주고받았던 상황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에 뭔가 타겟이 딱 정해진 범행이었던 건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사이로서 만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날 또 모텔로 이 피해자를 불러낸 건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흉기를 이미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은 계획범죄라는 부분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은 것들, 이런 정황들을 이제 확인해야 하니까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이제 경찰이 사건 경위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범죄 피의자도 투신을 해서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되는 겁니까?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사건의 경위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제 수사 당국은요, 이들의 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언제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당일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모텔에 함께 모이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텔 CCTV에 대한 분석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정문 쪽에는 CCTV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후문은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언제 들어갔고 피해자들이 나왔고 이런 부분도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해당 모텔 사업주라던가 주변의 목격자 진술들을 확보하면서 이날 있었던 그 일련의 과정, 그 몇 시간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 수사 사건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예. 다만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계획 범죄였는지를 확인하려면 범행 동기나 목적, 고의 등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사건을 벌인 피의자 역시도 사망을 하였고 피해자도 사망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상황이어서 당장은 어떤 상황에 대한 그 목적이라던가 고의를 판단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그곳에 있었으나 피해를 보이지 않은 또 다른 학생이 있었다는 새로운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서 일단 범행 동기를 최대한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피의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건은 처벌할 당사자가 없어서 형사적인 부분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예. 종결을 하게 되고요. 불법 행위에 기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부분은 추후에 뭐 상속 등을 통해서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범행 당사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종결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이제 생명을 잃은 중학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늦었습니다만 조금이나마 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방법 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유족들이 마음이 참 참담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건 자체, 처벌할 주체는 없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은 종결이 되더라도 이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부분은 이제 상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논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 현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